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정리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본과정 등등을 다루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위한 기초적인 과정을 다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모든 내용에 필요한 전제적인 조건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내용들을 심화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아주 편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입문과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다룰 내용이 수요와 공급인데 여러분들은 OT를 이미 보고 오신 거죠? OT에서 5개 중요한 단원이 있었죠. 그 중요한 단원 중에 한 가지가 수요 공급 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수요 공급을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아닙니다. 수요 공급은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 접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앞으로 수요 공급을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해서 출제 빈도수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지. 근데 전체를 쭉 보면 유독 탄력성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많죠. 자, 수요 공급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수요 공급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죠? 자, 수요가 무슨 말입니까? 수요. 사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은 무슨 말이죠? 팔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시험 기준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샀다, 팔았다 그러면 X. 틀렸다는 얘기예요.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이걸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뭘까요? 그렇죠. 사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럼 공급자는요? 팔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완전히 상충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겠죠. 근데 공급자는 아니죠.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아하겠죠. 전혀 상반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재화를, 용역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자, 기회비용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자, 기회비용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개론이라는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무엇인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의 문제에 늘 놓이죠. 어차피 삶은 항상 늘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 선택의 문제에 놓였다는 것은 어떤 거죠?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아파트를 선택할까? 단독주택을 선택할까? 사과를 먹을까? 배를 먹을까? 늘 이런 문제에 놓이죠.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포기했겠죠. 그 포기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아파트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단독주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자, 이 재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앞으로 콜라와 사이다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대체재 보완재라는 개념. 그래서 대체재 그러면 전형적인 스타일이 이 둘이 대체재 관계예요. 콜라와 사이다. 자, 그렇다면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재라면 자, 우리 대체재라고 전제합시다. 자, 둘을 대체재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콜라를 좋아하십니까? 사이다를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신다? 콜라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둘은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콜라를 좋아하십니까? 사이다를 좋아하십니까? 사이다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둘은 대체제가 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나는 콜라를 먹어도 그만, 사이다를 먹어도 그만, 나는 무엇을 먹더라도 만족감, 효용이 똑같다. 두 번째, 용도가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대체제라고 전제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서 어떤 재화가 대체제입니다라고 전제한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전제 조건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어떤 전제라고요? 용도가 같고 효용이 같고 가격이 같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전제하에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콜라와 사이다를 놓고 고민하다가 콜라를 선택했답니다. 그러니까 뭘 포기했죠? 사이다를 포기한 거죠. 이때 포기한 사이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어가다 보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잘 나온다고요? 요구 수익률 또는 목표 이익률 이런 단어들이 잘 나와요. 그것이 공이다,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기회비용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문제에 놓였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했다? 그럼 포기한 것을 뭐라 한다고요? 기회비용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나의 선택이 나의 기회비용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이걸 시험용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선택한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나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게 늘 시험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의 문제가 하나 정리됐고요. 이제 시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다루게 되는 거죠.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아주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경제학이라는 기본적인 학문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조금 학습했던 분들이라면 개론을 접근하기가 한결 용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격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시장. 그러니까 뭘 시장이라고 할까요?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시장이죠. 자, 그림을 보시고 시장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시장이란 뭘까요?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만 시장이 아니죠.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만 시장이 아니라고요. 시장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꼭 공간적, 물리적 공간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노동시장 그러죠. 노동시장, 자본시장 그러죠. 근데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을 봤을 때 어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고요? 시장의 정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면 어머님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분들에게 제공을 하죠. 그러면 자녀분들은 그 어머니께서 만든 음식을 먹죠. 자, 그러면 그 공간, 그 식탁이라고 하는 공간을 전제해 보세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났죠. 어머니는 공급자가 된 거고 자녀분들은 수요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 공간은 시장일까요?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더요. 여러분들은 시장 그러면 남대문 시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어딘든 불문하고 다 시장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그 식탁이라는 공간은 시장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자, 잠시 후에 말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그 자녀분이 점심시간 때 식당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건 시장일까요? 아닐까요? 그 시장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케이.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어머니께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어머니에게 밥값으로 10,000원을 줬다? 그러면 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남과 동시에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요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어때요? 수요자는 재화나 용역을 샀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사고 싶다라는 거죠. 사고 싶어하는 사람, 그걸 수요자라 그래요. 그럼 공급자는 뭐라고 할까요? 자, 개념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 샀다, 팔았다 그러면 X, 사고 싶다, 팔고 싶다 그랬을 때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시장이었습니다. 자, 시장은 이런 게 시장이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난다. 자, 그런데 수요자가 공급자가 만나서 뭘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재화나 용역을 교환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양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격을 창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창조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가격을 누가 결정했다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됐다고요.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격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가격 통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가격 규제, 통제. 다시 말하면 창조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인 의사과정 속에서 가격이 결정되었을 때를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수요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아놓읍시다. 자, 수요는 샀다고 했습니까? 사고 싶다고 했습니까? 사고 싶다고 그랬죠. 욕구입니다. 욕구.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잠재수요. 즉 잠재수요는 지금 현재는 수요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것은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수요냐? 수요는 샀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고 싶다 그랬죠. 자,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재화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수요. 구매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해 봅시다. 무슨 수요라고요? 유효수요. 그럼 뭐라고 정의하죠? 욕구 더하기 구매력. 사고 싶은 마음 더하기 돈. 다시 말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잠재 수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해서 수요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수반했을 때 수요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효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효수요. 자, 수요와 공급. 자,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됐죠. 자,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영국의 속담이죠. 영국의 속담인데, 자,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앵무새도 경제학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가격이라는 것을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자, 늘 이렇게 얘기하죠. 2021년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사용했지만 아파트 값은 지나칠 정도로 상승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공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필요한 곳에 공급량을 늘려야지 필요 없는 곳에 공급량을 늘리니까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남의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공급량을 늘리자. 자, 그것이 이제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문제는 지금 우리는 논하지 맙시다. 논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유 한번 볼까요? 결론은 그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재화인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제3의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는 없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아닌 제3의 요소가 이 가격을 결정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실패. 우리 시험에서 늘 출제되는 단골 메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 OT를 보셨다면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찾았습니까? 제가 퀴즈를 드렸는데요. 빨리 찾아서 보내주세요. 어딘지.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파트 값은 얼마일까요? 참 난감한 문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그림에서 잘 보이시죠? 앞에 있는 아파트와 뒤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비쌀까요? 그러면 1억이다, 2억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뭔가 설명은 가능하겠죠. 뒤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앞쪽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조망이 어때요? 강에 대한 조망이 좋죠. 그런 이유들. 자, 그럼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앞쪽에 있는 아파트가 뒤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싸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조망이 좋다고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뒤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앞쪽에 있는 아파트가 조망이 좋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많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쪽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 입지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학군이 좋기 때문에 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그러한 요건들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해서 앞쪽이 비쌉니까? 왜 뒤쪽이 비쌉니까? 자, 이것을 경제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림만 보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마르크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학자입니다. 자, 마르크스에게 우리가 만일 방금의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어떤 아파트가 비싸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뭘 중시했다는 겁니까? 노동이죠, 노동. 그러니까 앞쪽에는 아파트와 뒤쪽에는 아파트를 생산을 하는 과정에 투입한 노동량이 같고 노동시간이 같다면 가격은 똑같다. 조망?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조망이라고 하는 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투입된 양, 노동이 투입된 시간, 그것이 가격을 결정합니다라고 초기 경제학자들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적 입장에서 본다면 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조건인 거죠. 자, 이번에는 한계효용 학파라고 했는데 학파라고 했으니까 학자들의 종류가 많겠죠. 다양한 학자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이들에게 물었다면 뭐라고 했느냐? 효용.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한계라는 단어가 딱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게 답이다라고 찍으시면 돼요. 아,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일 때 다음 중 내용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에 한계가 보이면 O. 자, 왜? 경제학에서는 한계라는 개념을 아주 중시합니다. 한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추가. 어떤 재화를 추가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그 만족감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계. 그러면 자, 여기서 효용이라는 단어가 뭐죠? 만족감.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 주문을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맛있게 먹다가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음식을 먹는 속도도 떨어지고 야, 이거 분명 20분 전에는 10분 전에는 상당히 맛있다는 느낌을 줬는데 갑자기 왜 이렇지? 맛이 왜 떨어지지?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경험을 늘 하죠. 이유가 뭘까요?
배가 불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배가 불러서 만족감이 떨어진다가 아니고 한계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갈증이 납니다. 아주 갈증이 나서 물을 한 잔 마셨대요. 그때 느끼는 만족감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한 잔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잔을 또 먹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잔을 먹었을 때 만족감과 두 번째 잔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어떨까요? 달라진다는 느낌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된 만족감은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물을 한 잔 마셨다. 또 한 잔을 마셨다. 추가로 한 잔을 더 먹었죠. 이게 한계. 자, 세 번째 잔입니다. 또 한 잔을 더 먹었죠. 이게 한계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소비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한계 효용이라는 말도 이제 막 보일 겁니다. 한계 효용, 뭐 수학 체감 이런 말도 보일 거고요. 자, 그래서 한계 효용 학파들이 등장해요. 한계 효용 학파들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이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일 처음, 최초로 나의 집을 샀을 때, 제일 처음 나의 방을 얻었을 때, 그동안은 형제들과 같이 지내던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가면서 방이 여러 개 되면서 나의 방을,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얻게 되었다. 그때 느꼈던 만족감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지금 생각해도 만족감이 커지죠. 자, 그런데 분명 내가 최초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최초로 나만의 공간을 얻었을 때 분명 가슴이 뛸 정도의 만족감을 경험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이 어때요? 점점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제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재화나 소비량이 많아지면 만족감은 떨어지네요. 그러면 그 재화를 아파트와 생수를 놓고 비교합시다. 아파트가 한 채 더 생겼을 때, 생수를 한 병 더 얻었을 때, 아파트가 또 한 채 생겼을 때, 생수를 또 한 병 얻었을 때, 그때 감소하는 만족감은 어떨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파트 쪽의 한계 효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더 비쌉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한계 효용 학파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이렇게 결정된다네요. 두 사람의 견해에 의하면 초기 경제학자였던 마르크스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생산비에 의해서 노동량, 노동시간, 인건비죠. 인건비, 생산비. 한계효용 학파들에 의해서 본다면 효용. 자, 그 결과를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알프레드 마샬을 만나게 됩니다. 마샬,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곳곳에서 나옵니다. 마샬이라는 학자는 아주 박식한 것 같아요. 다양한 영역, 직업이 뭐냐?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나 언급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직업이 뭐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음악도 잘했다 그러죠. 경제학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경제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경제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경제를 버리죠. 그리고 철학과 윤리와 이쪽으로 빠져든 거죠.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게 있죠. 여러분, 경제 법칙이 뭔가요? 경제 법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자, 이 경제 법칙 어때요? 아름다운 건가요? 자, 이 경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아주 재미없는 거예요. 이 경제 법칙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로또입니다. 로또는 말입니다.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로또라는 그 상품을 산 사람들이 많죠. 그중에 극히 제한적인 일부만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죠. 그럼 절대 다수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경제 법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다수의 희생하에 소수가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초기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연구하다가 끝내 경제학을 버리죠. 버리고 전부 다 철학으로 윤리적으로 다 돌아서죠. 그런데 그러한 경제학적인 문제점을 가지고도 끝까지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죠.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아담 스미스라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마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죠.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누가 얘기했느냐?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마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얼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 내용 한번 잘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캠브리지 대학에 교수로 취임하면서 한 말인데,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냉철한 이성, 따뜻한 가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마샬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마샬에게 왜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내지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또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산비를 반영한 공급의 개념과 효용을 반영한 수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라는 것을 마샬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마샬은 경제학에서도 중시하고요. 마샬의 이 이론이라는 것이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또 마샬 또한 다양한 분야에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지대론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마샬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한다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야죠. 근데 반대로 수요가 감소를 하거나 공급이 증가를 한다면 그러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문들이 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때 흔히 쓰는 것 중에서 초등학교 사회책에 그 답이 있다는 말을 하죠. 그 초등학교 사회책에 답이 있다는 말이 뭐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죠. 그럼 수요와 공급의 과정 속에 이 둘이 경쟁하겠죠. 이 둘이 경쟁하는 과정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할 거야. 그래서 경제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존에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학습량이 있다 보니까 아니야. 가격은 말이야. 수요 공급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맞아요. 맞는데 원칙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론이라는 과정과 현실은 때로는 상충되는 면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학습할 때 약간 충돌되는 면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 경험 속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아닌 제3의 요소가 결정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런 생각은 잠시 묻어놓고요. 항상 가격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수요와 공급. 근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자, 우리 인문과정 1강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문과정 1강에서는 뭘 정리한 거죠? 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장이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 무엇인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 포기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회비용이 나의 투자로부터 나의 선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보다는 이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야 된다고요. 즉 나의 선택은 이 선택의 기회비용보다는 컸을 때 나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 과정에 기회비용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시장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뭘 한다는 거죠? 다양한 일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을 창조하는 거죠. 그 가격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 결론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되느냐? 마샬이죠. 그 수요와 공급.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2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